그 드레스도, 이 호텔도, 당신이 오늘 남편에게 선물하려던 회사도 전부 내 거야. 그런데 유라 씨, 아직도 네가 한성가의 딸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재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결혼식. 날 버림받은 전처 윤서아가 예고도 없이 식장에 나타난다. 가난하고 아무 배경도 없다고 조롱받았던 그녀는 신부 한유라가 누리던 모든 특권에 하나씩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강태준은 전처의 행동을 질투와 집착이라 믿지만 자신이 방금 서명한 계약서 안에는 그가 상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숨어 있다. 그리고 서아의 목에 걸린 오래된 목걸이를 본 순간 가장 먼저 얼굴이 굳은 사람은 신부 한유라였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에 자리한 한성호텔 그랜드 볼룸은 오전부터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과 한유라의 결혼식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중견 건설기업 강우그룹의 후계자와 대한민국 재계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한성가의 외동딸이 결합하는 날이라고 언론은 며칠째 떠들어댔다. 천장 전체를 덮은 흰 장미와 수정장식 아래에서 유라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태주는 수십 명의 기업인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만족을 숨기지 못했다. 그런데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리기 직전 닫혀있던 볼룸의 양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들이 먼저 길을 만들었고 그 사이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윤서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름을 뱉었다. 유라도 고개를 돌렸다가 입술을 굳혔다. 서하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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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서하는 대답 대신 유라의 드레스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유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설마 축하하러 온 건 아니겠죠? 서하가 고개를 들었다. 축하할 일이 있어야 축하하지. 태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당장 나가. 오늘만큼은 추하게 굴지 마. 그 순간 서하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유라에게 말했다. 그 드레스도, 이 호텔도, 당신이 오늘 남편에게 선물하려던 회사도 전부 내 거야. 그런데 유라 씨, 아직도 네가 한성가의 딸이라고 생각해. 몇 초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린 사람은 유라였다. 다만 그 웃음은 너무 높고 날카로워서 즐거움보다는 당황을 감추기 위한 것처럼 들렸다. 전 남편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이제는 망상까지 하는 거예요. 그녀는 주변 기자들의 시선을 확인하듯 고개를 돌린 뒤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서아 씨,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한성 패션에서 저를 위해 따로 제작한 거예요. 이 호텔도 우리 집 호텔이고요. 태준 역시 안도한 듯 비웃었다. 이혼할 때도 자존심 하나는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내가 유라와 결혼하는 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 서아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다. 태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다. 그녀가 아무리 표정을 숨겨도 가장 약한 곳을 찾아 찌르는데 익숙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넌 내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태준이 한 걸음 다가오자 서아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래서 한유라를 선택했어. 적어도 유라는 네가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어. 돈, 현실이라고 해두지. 서하의 입술 끝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현실을 확인하려면 하나 물어봐야겠네. 아, 오늘 아침에 서명한 한성투자신탁계약서 끝까지 읽었어. 태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유라가 곧장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저 여자 말 들을 필요 없어. 경호팀 불러요. 바로 그때 볼룸 입구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호팀은 윤서아 씨를 내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뒤로 쏠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차도윤이 몇 명의 수행직원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재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얼굴을 모를 수 없었다. 한성가의 비공개 자산과 주요 투자 거래를 맡는 신탁기구의 전략 책임자. 그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한성 내부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부회장보다 만나기 어렵다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유라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차 실장님, 여긴 제 결혼식이에요. 도윤은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했지만 축하 인사는 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여자를 데려왔죠? 제가 데려온 게 아닙니다. 도윤의 시선이 서하에게 닿았다가 곧 떨어졌다. 윤서아 씨는 본인의 권한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헛웃음을 흘렸다. 무슨 권한을 말하는 겁니까? 여긴 한성호텔이고 오늘 행사는 한유라 씨 명의로 대관됐습니다. 도윤은 수행 직원에게서 얇은 서류철을 받아 펼쳤다. 정확히는 한유라 씨 명의가 아닙니다. 한성문화재단의 특별행사 지원 계약을 통해 제공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권은 오늘 오전부로 변경됐습니다. 유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변경되다니요. 누가 그런 걸 마음대로 해요.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원래 계약서에 있던 조건이 발효된 겁니다. 순간 유라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으로 올라갔다. 서하는 그 작은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유라의 시선은 도윤의 서류가 아니라 서하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값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검은 드레스 위에 놓인 작은 은빛 펜던트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거의 지워진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하는 이혼하던 날에도 그것을 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태주는 그 목걸이를 싫어했다. 싸구려 티난다며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빼라고 했고 한 번은 새 목걸이를 사주겠다며 쓰레기통에 던지려 한 적도 있었다. 서하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던 시절부터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유라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왜 그래요, 유라 씨? 뭐가요, 내 목걸이?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 유라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촌스러워서 봤어요. 이런 자리에 그런 걸 하고 오는 사람이 신기해서. 말은 독했지만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하의 가슴 아래쪽이 서늘해졌다. 한 달 전 도윤이 그녀에게 보여준 오래된 실종 기록 속에는 어린아이의 소지품 목록이 있었다. 낡은 은색 목걸이 하나, 별 모양 각인. 뒷면에 지워진 두 글자. 당시 서하는 그 기록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 자신이 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증명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태주는 분위기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곧바로 표정을 바꿨다. 그는 기자들이 있는 쪽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야, 우리끼리 얘기하자. 조금 전까지 그녀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던 남자가 갑자기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서아는 그 익숙한 변화가 역겨웠다. 결혼 생활 내내 태주는 필요할 때만 다정해졌다. 투자자와의 저녁 자리에 동행해달라고 할 때, 부모에게 잘 보여달라고 부탁할 때, 자신의 실수로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됐을 때, 그럴 때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 편은 너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아는 그 한마디 때문에 수없이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그는 너무도 쉽게 말했다. 사랑만으로 회사를 지킬 수는 없어. 나도 이제 현실을 봐야 해. 서하는 지금 그 문장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물었다. 당신 회사 요즘 현금 흐름 안 좋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한성자금이 급했고, 윤서아, 유라 씨와 결혼하면 한성과 사위가 되고, 그러면 오늘 체결한 투자 계약도 사실상 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태준이 이를 악물었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서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예전부터 그랬잖아. 중요한 계약일수록 마지막 페이지만 보는 습관. 그 말에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하는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숫자에 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협상에 능했고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일치하는 결과가 눈앞에 놓이면 이상할 정도로 성급해졌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결혼 전 작은 시행사에 불과했던 강우건설을 키우기 위해 그는 위험한 프로젝트를 여러 번 밀어붙였고 그때마다 서아가 밤새 자료를 정리하며 빠진 부분을 찾아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전업주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태준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는 오랫동안 그녀였다. 서아는 그 사실을 자랑한 적이 없었다. 언젠가 남편이 성공하면 자신도 그 성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준은 회사가 커질수록 그녀를 숨기기 시작했다. 거래처 부부 모임에서는 집에서 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가족 행사에서는 학벌도 집안도 없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녀가 모욕당해도 침묵했다. 그리고 회사가 위기를 맞자 가장 먼저 버린 것이 아내였다. 서하는 그날 태준이 내민 이혼 합의서를 떠올렸다. 그는 위자료조차 최소화하려 했다. 유라와의 관계가 이미 시작된 뒤였다. 서하는 마지막에 한 번 물었다. 내가 한성과 딸이었다면 그래도 이혼했을까? 태준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내 인생이 그 모양인 거야. 그 대답은 오늘까지도 그녀의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하 앞으로 다가왔다. 하얀 베일이 바닥을 쓸었고 수백 개의 작은 보석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다.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지만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서하 씨가 뭘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서 소란 피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서하가 조용히 대답했다. 소란을 피운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소란이었어요. 그렇게 불안하면 결혼식을 계속하면 되잖아.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왜 못해? 유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물어볼 게 있는 얼굴이라서. 없어요. 정말. 서하는 손끝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가볍게 쥐었다. 그 순간 유라의 시선이 다시 내려갔다. 너무 명백해서 이제는 서하조차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거 본 적 있어? 없다고 했잖아요. 난 본 적 있냐고 물었어. 촌스럽냐고 묻지 않았고. 유라는 숨을 짧게 들이켰다. 도윤이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서하 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지만 그녀는 보지 않고 손을 들어 막았다. 도윤은 그대로 멈췄다. 그는 서하가 이 순간을 혼자 견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유라는 결국 비웃음을 만들어냈다. 별 모양 목걸이가 세상에 하나뿐인 줄 알아요.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말 자체를 기억했다. 자신은 아직 별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호텔 총지배인이 급히 걸어왔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유라가 아니라 도윤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차, 실장님 본사 승인이 확인됐습니다. 유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승인? 총지배인이 잠시 머뭇거리자 도윤이 대신 말했다. 한성문화재단이 오늘 결혼식에 제공한 특별 지원 항목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일시 중지라니요. 본식장 사용은 안전상 이유로 바로 중단할 수 없지만 한성 명의로 제공된 차량과 주얼리 미디어 송출 권한 브랜드 협찬은 재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구 짓이에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휴대전화를 들기 시작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종 수익권자 확인 요청입니다. 태준이 바로 반응했다. 수익권자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성가의 상속인은 유라 아닙니까? 도윤은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 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다. 강 대표님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찢듯 열었다. 강 대표님은 태준이 봉투를 찢듯 열었다. 맨 위에는 그가 오늘 오전
전자서명한 계약서에 사본이 있었다. 몇 장을 넘기던 그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게 뭐야? 서아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읽기 시작했네. 계약서에는 강우그룹이 한성투자신탁으로부터 긴급 운용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이 적혀 있었다. 태준이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간부터는 그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조항이 이어졌다. 특정 재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의결권 일부가 신탁으로 이전되고 최종 합병 승인 전까지 그 의결권은 한성과 지정 수익권자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종이를 움켜쥔 채 도윤을 노려보았다. 이 조항은 이미 협상 끝난 겁니다. 유라가 승인했어요. 도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유라 씨는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라가 소리쳤다. 차도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라를 돌아보았다. 무슨 뜻이야? 유라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할 만큼 기쁘지 않았다.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장면이었다. 자신을 버린 남자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고 자신을 비웃었던 여자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 그런데 실제로 그 광경 앞에 서자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 낡은 집에서 혼자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정막이 먼저 떠올랐다.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일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이라도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생각이 들자 서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약해지지 말자. 오늘은 적어도 끝까지 서 있어야 했다. 도윤이 그녀의 굳은 손을 보았다. 그는 가까이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서하는 웃음기 없이 그를 바라봤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태준이었다면 늘 우리를 위해서 라고 말했다. 그의 우리 안에는 언제나 회사와 가족과 체면이 있었고 서하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다. 반면 도윤은 처음부터 그녀 자신을 말했다. 그래서 오히려 서하는 경계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안 멈춰요. 확실합니까? 차 실장님이 확인해야 할 건 제 마음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도윤의 눈에 잠깐 상처 같은 것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하는 다시 태준과 유라를 바라봤다. 결혼식 계속해. 태준이 얼떨떨한 얼굴로 그녀를 봤다. 뭐,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 결혼이잖아. 왜 멈춰? 유라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서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네가 가진 게 정말 네 것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결혼식 끝까지 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볼룸 밖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성과 비서실 소속 직원 한 명이 도윤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도윤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달라졌다. 그는 직원에게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아 서하를 바라봤다. 봉투 겉면에는 오래된 병원 이름과 함께 한성과 내부 기록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서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조금 전에 마지막 원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유라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거 열면 안 돼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왜 난 그냥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하는 도윤이 들고 있는 봉투보다 유라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봤다. 지금까지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또다시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한유라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서하는 손을 내밀었다. 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인 뒤 봉투를 그녀의 손 위에 올렸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서하야, 잠깐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서하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제일 싫어했던 질문 있잖아. 뭐?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별 모양, 목걸이를 감쌌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 서하는 봉투를 뜯었다. 오늘 그 답을 알게 될 것 같아.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화려한 비밀 문서가 아니었다. 오래된 보호시설 인계기록 사본과 어린아이의 응급진료 기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여러 번 복사된 흔적 때문에 흐릿했다. 서하는 첫 장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기록에는 7살 여자아이의 특징이 적혀 있었다. 왼쪽 어깨 아래에 작은 흉터, 혈액형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소지품 하나. 별 모양이 새겨진 은색 목걸이. 그 아래에는 오래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름이 있었다. 한서윤. 서하는 그 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낯설었다. 태준이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서하야, 그게 대체 뭐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런 옛날 서류 몇 장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서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난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겠다고 안 했어. 그럼 왜 여기서 이 난리를 치는데요? 이상하네. 서하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난 이 기록이 뭔지도 제대로 보기 전인데 유라 씨는 왜 벌써 가짜라고 단정하지?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도윤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오늘 여기서 신원 확인 절차를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결혼식장에서 소비될 일이 아니니까요.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미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지만 도윤은 직원들에게 촬영선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거슬렸다. 누군가가 또 자신의 삶을 대신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봉투를 닫아 가방에 넣고 말했다. 본식은 예정대로 하세요. 난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태준에게 시선을 주었다. 당신은 나보다 계약서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나 그날의 진짜 시작은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불과 한 달 전 서하는 강태준과 살던 한남동 집에서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왔다. 비가 내리던 날도 아니었고 드라마처럼 누가 그녀를 길바닥에 내쫓지도 않았다. 더 잔인한 것은 모든 것이 지나치게 평온했다는 점이었다. 태준은 출장이라도 보내는 사람처럼 식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올려놓고 말했다. 법무팀에서 정리했어. 네가 불편하지 않게 기본적인 생활비는 몇 달 지원할게. 그동안 그녀는 태준의 어머니가 던지는 모욕을 웃으며 넘겼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밤새 재무자료를 정리했으며 태준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다음 날 중요한 미팅에 늦지 않도록 옷까지 준비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몇 달치 생활비로 정리되고 있었다. 서하는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하기 전 물었다. 유라 씨 때문이야. 태준은 처음에는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있는데? 서하야, 나도 지쳤어. 회사는 지금 큰 투자가 필요하고 어머니는 매일 우리 결혼이 잘못됐다고 해. 네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넌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서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아무것도. 태준은 시선을 피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한성과 딸이었다면? 태준이 결국 웃었다. 그런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내 인생이 그 모양인 거야. 서하는 더 묻지 않고 서명했다. 그날 그녀가 가져간 것은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태준이 늘 촌스럽다고 싫어했던 낡은 목걸이뿐이었다. 이혼 후 사흘째 되는 날, 서하는 서촌의 작은 카페에서 차도윤을 처음 만났다. 검은 정장에 검은 코트, 지나치게 반듯한 자세.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조차 평범하지 않았다.
한성가 자산신탁전략실 차도윤입니다. 서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피곤하게 웃었다. 보험이나 투자 권유라면 안 합니다. 도윤은 웃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성가의 별장 정원에서 웃고 있었다. 아이의 목에는 서하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사진을 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비슷한 거겠죠? 뒷면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미 수십 번 봤어요. 거의 지워진 글자 2개밖에 없어요. 서윤입니다. 서하가 손을 멈췄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진 속 아이 이름은 한서윤. 24해 전 실종됐습니다. 당시 한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한민석 회장의 외동딸이었고요.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도윤이 붙잡지는 않았다. 그 대신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 윤서아 씨의 보호시설 최초 기록 날짜가 한서윤 양 실종 후 사흘 뒤입니다. 서하는 걸음을 멈췄다. 그런 건 누구나 조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지나치게 냉정했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그 말이 서하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은 더 굳어 있었다.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조사하러 온 거군요. 도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정직함이 이상하게 더 불쾌했다. 확인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서하에게는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혈연 관계는 높은 확률로 일치했고 과거 의료 정보와 신체 특징도 상당 부분 맞아떨어졌다. 한성가는 즉시 그녀를 대중에게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윤은 한동안 외부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 당시 기록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실종 아동 조회 과정에서 이름과 보호시설 기록 연결을 끊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요? 아직 모릅니다. 그럼 날 가족에게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범인을 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러 온 거네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한성가 내부에는 이 일로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감각으로 돌아갔다. 보호시설에서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올 때마다 그녀는 가방을 싸놓고 기다렸다. 어떤 집은 며칠 만에 마음을 바꿨고 어떤 집은 건강기록을 본 뒤 연락을 끊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선택받기를 기대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 이제 친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또다시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다. 서하는 도윤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한서윤이어도 지금 당장 발표하지 마세요. 이유를 물어도 됩니까? 당신들 방식대로 사람을 확인한다면 나도 확인하고 싶어요. 누구를요? 서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나를 찾았다는 사람들 전부. 그 선택은 서하 자신도 몰랐던 또 하나의 욕망에서 비롯됐다. 그녀는 진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시험하려 했다. 한성가가 정말 자신을 딸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혈통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도윤이 정말 자신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도 쉽게 믿지 않으려는 새로운 방어벽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하는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한유라는 법적으로 한성가의 친딸로 등록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래전 한성가와 깊은 관계가 있던 집안의 아이였고 부모를 잃은 뒤 한민석 회장 부부의 보호 아래 자라며 사실상 딸처럼 대우받았다. 언론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한성가 외동딸이라고 불렀고 한성 측은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유라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 그 오해를 자신의 신분처럼 이용했다는 데 있었다. 서하는 자료를 넘기며 도윤에게 물었다. 그러면 태주는 유라가 법적 상속인도 아니라는 걸 몰라요. 현재로서는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라는요,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하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런데도 결혼을 추진해요. 강태준 대표가 기대하는 투자가 한성가의 상속권에서 나온다고 믿게 둔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혼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더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뒤 태주는 한성투자신탁과 첫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강우그룹은 겉으로는 건실했지만 몇 차례 무리한 개발 사업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태주는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결혼과 동시에 한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는 그림을 만들었다. 그에게 이 거래는 회사 구제가 아니라 신분 상승이었다. 법무팀장이 계약 초안을 가져왔을 때 그는 몇몇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담보 의결권 이전 조건이 너무 강합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주요 의사결정권이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태주는 서류를 대충 넘기며 물었다. 합병 끝나면 다시 정리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최종 수익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유라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결국 우리 집안에서 정리될 일이에요. 법무팀장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다. 한성 측에서 아직 최종 수익권자 명의를 비공개로 두고 있습니다. 유라는 웃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결혼 전에는 뭐든 마지막까지 시험해보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한성이 자신을 사위로 인정하기 전에 충성심을 시험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 까다로운 계약 조건 자체를 재벌가 입성의 관문처럼 받아들였다. 욕망은 의심을 무디게 했다. 같은 시각 서하는 도윤의 사무실에서 그 계약 초안을 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여의도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류 한 부분에 고정돼 있었다. 이대로 두면 태준 회사의 의결권 일부가 신탁으로 넘어오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 조건을 위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익권자는 아직 비공개,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하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다.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태준 대표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두고 싶은 겁니까? 내가 막아야 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서하는 그 대답에 눈을 들었다. 도윤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자신에게 정보를 주지만 선택을 대신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서하는 더 불편했다. 태준과 살 때는 모든 일이 반대였다. 그는 늘 널 위해서라며 결정을 대신했고 나중에는 그녀가 아무 결정도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서하는 계약서를 덮었다. 그 사람이 정말 읽고도 서명한다면 자기 선택이겠죠.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복수하고 싶습니까? 서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내가 한 만큼 아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이젠 모르겠어요. 그런지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정했는지는 확인하고 싶어요. 도윤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하는 시선을 피했다. 감당 못할 게 남아있나요? 그날 저녁 서하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휴대전화에는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발신인은 한유라였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다. 만나고 싶어요. 서하는 답하지 않았다. 곧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당신이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준 오빠 인생 망치지 마요. 서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이제 전 남편의 인생을 걱정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호기심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결국 유라가 지정한 청담동의 조용한 라운지로 갔다. 유라는 이미 와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녀는 서하가 앉기도 전에 말했다. 얼마 원해요? 서하는 눈썹을 살짝 움직였다. 당신이 갑자기 한성 쪽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유가
돈 아니에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럼 태준 오빠 때문이에요. 유라가 냉소했다. 버림받은 게 억울해서. 서한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목걸이를 테이블 위로 꺼내놓았다. 유라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이거 알아. 처음 보는데요. 거짓말. 근거 있어요. 서한은 목걸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없어. 그래서 확인하는 중이야. 유라는 컵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서한은 그 손을 보며 말했다. 유라 씨,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유라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성가에서 살아온 건 나예요. 그 순간 서한은 대답을 들었다고 느꼈다. 결혼식 전날 밤, 도윤은 서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일 가실 겁니까? 서하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책상 위에 호텔 지원 계약과 차량 제공 계약 브랜드 협찬 목록을 차례로 놓았다. 한유라 씨는 자신이 한성가 대표자 자격으로 모든 걸 승인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 서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일 멈추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성의 이름으로 빌린 것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한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멈춰주세요. 도윤의 눈빛이 조금 변했다. 확실합니까? 네. 하지만 유라를 사람들 앞에서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유는? 서한은 한참 후에 대답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처럼 휘두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말했다. 윤서아 씨도 조심해야 합니다. 뭘요? 상처받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서한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다. 날 가르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한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처음으로 차도윤이라는 남자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상처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결혼식장. 유라는 굳은 표정으로 신부대기실 쪽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서한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유라 씨. 유라가 돌아봤다. 서한은 사람들 앞에서 출생 기록을 흔들지도 않았고 친딸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야. 오늘 안에 네가 나한테 직접 말할 기회를 줄게. 무슨 말을요? 언제부터 알았는지. 유라의 눈이 흔들렸다. 태준이 두 사람 사이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유라는 즉시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저 여자 말 듣지 마. 태준은 처음으로 유라의 손을 떼어냈다. 잠깐,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유라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까지 그녀를 떠받쳐주던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서한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도윤에게 말했다. 차 실장님 본식은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도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지원 중지는요? 그것도 그대로. 태준이 버럭 소리쳤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서한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선택하게 하려고. 무슨 선택? 돈이 빠지고 한성 이름이 사라지고 유라 씨가 상속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겨도 결혼할 건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한은 천천히 덧붙였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현실을 한번 보자고. 결혼식은 예정 시간보다 20분 늦게 시작됐다. 한성의 공식 협찬 로고가 스크린에서 사라졌고 신부 측 의전 차량 몇 대는 이미 지하 주차장으로 회수됐지만 한유라는 끝내 웨딩드레스를 갈아입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만큼은 자신의 것이라고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버텼다. 강태준 역시 결혼식을 중단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유라가 한성가의 상속인이 아닐 가능성을 들었으면서도 그는 하객들 앞에서 미소를 유지했다. 서한은 볼룸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자신이 던진 질문의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돈이 빠지고 한성의 이름이 흔들리고 유라의 지위가 의심받기 시작했는데도 태주는 결혼식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수백 명의 하객과 언론 앞에서 결혼식을 멈추는 순간 자신이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태준에게 결혼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고 거래가 흔들릴수록 그는 더 세게 붙잡았다. 도윤이 서아 곁으로 와 낮게 말했다. 예상하신 반응입니까? 서아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아니요. 그래도 조금은 망설일 줄 알았어요. 실망했습니까? 이 사람한테 아직 실망할 게 남아있다는 게 더 실망스럽네요. 그 말이 끝나자 유라가 멀리서 서아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라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의가 있었다. 서아는 직감했다. 오늘 이 여자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날 오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뒤집혔다. 결혼식 사진이 온라인 기사로 퍼지기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익명의 제보를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한성과 실종 상속인을 사칭한 여성 재벌가 결혼식 난입. 전 남편 재혼을 방해하기 위한 거액 요구 의혹. 기사에는 서하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실려 있었다. 몇몇 매체는 그녀가 과거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사실과 이혼 경력까지 끌어왔다. 누군가 너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아는 호텔 비즈니스룸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도윤은 맞은편에서 법무팀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최초 제보 계정은 우회돼 있습니다. 다만 배포된 자료에 한성 내부 기록에서만 확인 가능한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서하가 물었다. 유라 씨가 한 거죠? 도윤은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았다.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하는 피식 웃었다. 차 실장님은 항상 확인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네요. 그게 제 일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확인합니까? 도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서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론 그런 데는 거짓말할 때 표정이 있네요. 차 실장님.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와 도윤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새로운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서아는 최근 한성 측 관계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실종된 친딸이라고 주장하며 지분과 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하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이었다. 누군가가 다시 그녀를 돈 때문에 가족을 찾아온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서하는 즉시 한성과 공식 입장을 내자는 법무팀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금 친딸이라고 발표하면 끝납니다. 도윤이 말했다. 신원 확인 자료 일부와 회장명의 입장문이면 보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다시 한성가가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은 명예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누구 명예요? 한성 명예예요. 내 명예예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서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래에는 결혼식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호텔 출입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자신을 데려가겠다는 가족이 나타났다가 며칠 후 마음을 바꿨을 때도 어른들은 그녀 대신 모든 걸 설명했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사정이 생겼다. 네 잘못은 아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가족이 올 거다. 아무도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서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도윤이 뒤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서아가 돌아섰다. 정말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었다.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혈액형 학교 보호시설, 결혼 생활까지 전부 조사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뭔가 더 확인해야 합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었다. 서아는 처음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불길함은 1시간 뒤 현실이 됐다.
도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한은 회의 테이블 위에 남겨진 얇은 검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원래라면 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겉표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머릿속에서는 열지 말라는 목소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결국 그녀는 첫 장을 넘겼다. 보호시설 기록, 대학 중퇴 사유, 결혼 전 직장, 강태준과의 교제 과정, 혼인 기간 중 금융활동, 심지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던 내용과 한 차례 상담센터를 찾았던 기록까지 정리돼 있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손이 떨렸다. 마지막 부분에는 평가가 있었다. 재산 목적 접근 가능성 낮음, 강우그룹 기밀정보 악용 정황 없음, 심리적 위험 요인으로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 욕구 및 반복적 버림 경험 확인, 한성과 복귀 시 정서적 불안정 가능성, 검토, 필요. 서한은 그 문장을 읽고 그대로 굳었다. 애착 욕구, 버림 경험, 정서적 불안정. 그녀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상처가 보고서에 몇 줄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도윤이 들어오다가 서하의 손에 들린 파일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하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물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확인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서하 씨, 대답해요. 도윤은 변명하지 않았다. 제가 책임자로 승인한 조사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서하를 더 세게 때렸다. 그녀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언제부터요? 처음 접촉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서윤일 수 있다고 말하던 그날에도 이미 내 결혼 생활이랑 성격까지 다 알고 있었네요. 기본적인 검증은 필요했습니다. 왜 한성과의 상속 구조와 수천억 원 규모의 신탁이 바뀌는 문제였습니다. 허위 신원 주장이나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도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이해돼요. 아주 합리적이네요. 서하 씨. 보호시설에서도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누가 날 데려가고 싶다고 하면 건강한지 확인하고 문제 행동 있는지 확인하고 성적표 확인했어요. 그때도 어른들은 필요한 절차라고 했죠.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서하는 즉시 물러섰다. 나한테는 같아요. 도윤은 멈췄다. 서하는 눈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나는 당신만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보다, 봉불. 그런데 내 선택을 존중하기 전에 이미 내가 믿어도 되는 인간인지 평가했잖아. 존댓말이 무너진 순간 도윤의 눈빛도 변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하는 마지막 페이지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이 보고서에서 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위험 요소예요. 도윤은 오래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처음에는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서하의 눈빛이 식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당신이 검사 결과를 받고도 바로 한성가로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당신이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서하는 헛웃음을 냈다. 칭찬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문장 대신 더듬듯 말을 골랐다. 저는 사람을 믿기 전에 확인합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가까운 사람을 믿었다가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확인되지 않은 믿음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하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상처를 봤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해해줄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조사했어요. 그렇다고 말하면 변명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서아가 물었다. 지금도요. 도유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선명했다. 서아는 가방을 들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 상황이 위험합니다. 혼자 움직이면 언론이 붙을 겁니다. 또 보호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차도윤 씨, 처음으로 직함 없이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말조차 지금은 믿을 수 없어요. 서하가 호텔 뒷문을 통해 나오자 예상대로 기자 몇 명이 따라붙었다. 윤서아 씨, 한성과 친딸이라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강태준 대표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한유라 씨, 결혼식을 일부러 방해하신 겁니까? 질문들이 몸에 부딪히듯 쏟아졌다. 서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한 기자가 전 남편을 되찾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라고 묻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수십 개의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얼굴을 향했다. 머릿속에 태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유라의 말도 떠올랐다. 한성가에서 살아온 건 나예요. 서아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했다. 전 남편을 되찾을 생각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료를 오늘 여기서 공개하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그럼 한성가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겁니까?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은 필요할 때 사실대로 확인될 겁니다. 다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흔들면서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유라 씨 측에서는 금품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서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제가 돈을 요구했다면 계약서나 녹취를 공개하라고 하세요. 없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면 됩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차에 올랐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날 밤 여론은 처음으로 둘로 갈리기 시작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DNA 결과부터 꺼내들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유라는 그 영상을 신부대기실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방안을 서성였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어. 유라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한성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한성가에서 자랐다는 건 변하지 않아.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계약할 때 당신이 승인할 수 있다고 했어. 합병 끝나면 우리 쪽에도 경영권이 남는다고 했고.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도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그 침묵이 유라를 자극했다. 그녀가 비웃었다. 그래, 결국 다 똑같네. 윤서아가 진짜 한성딸이면 그 여자한테 돌아갈 거야.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말 돌리지 마. 대답해. 지금 중요한 건 회사야.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보다 공포에 가까웠다. 난 그 집에서 20몇 년을 살았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학교도 보내줬고 엄마가 아플 때 밤새 내 옆에 있었어. 그런데 피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게 되라고. 그래서 서하가 누군지 알고도 숨겼어. 유라의 눈동자가 멈췄다.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다. 태주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알고 있었구나. 유라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몇 년 전 한성과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 실종된 아이의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안에 보호시설 정보와 목걸이 사진이 있었고 이후 우연히 태준과 함께 있던 서하를 보고 같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하의 생년과 보호시설 이력까지 알게 된 뒤부터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유라는 한성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럼 내가 뭘 했어야 하는데. 그녀가 태준에게 소리쳤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엄마 아빠도 집도 내 이름도 다 넘겨주라고. 태준은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이유도 그거야.
내가 한성 쪽과 계약을 빨리 하게 만들면 당신 위치가 굳어진다고 생각해서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주는 그제야 자신이 올라타려던 사다리가 처음부터 벽에 제대로 기대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결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남은 서류에 서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이유였다. 그것이 태준의 가장 위험한 습관이었다.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아도 돌아서기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 밤이 깊어졌을 때 서한은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계약서 사본을 다시 펼쳤다. 도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휴대전화가 조용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서한은 자신이 그에게 화난 이유가 조사 자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만약 도윤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면 보고서 몇 장으로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 서한은 그 사실이 더 싫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넘기다가 마지막 승인란에서 손을 멈췄다. 태주는 아직 거래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한성의 지원이 흔들린 지금이라면 법무팀이 재검토를 권할 가능성이 높았다. 서하가 한마디만 흘려도 태주는 도망칠 수 있었다. 한동안 그녀는 그 선택지를 바라봤다. 복수하고 싶어서 일부러 함정으로 밀어넣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았다. 계약 조건은 숨겨진 적이 없었다. 법무팀은 경고했다. 태주는 읽을 기회가 있었다. 서하는 펜을 들어 한성 측 최종 수익권자 공개를 결혼식 이후까지 유예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누구도 속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누구의 선택도 대신 막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엔 당신이 직접 선택해. 혼잣말이 조용한 방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법무팀의 마지막 재검토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 체결을 확정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가 담보로 내건 회사의 운명은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이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윤서아의 진짜 이름이었다. 예식장 안에서는 다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과 같은 화려함은 이미 사라졌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한성 로고는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고 신부 입장에 맞춰 송출될 예정이던 브랜드 영상도 취소됐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단상에 집중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윤서아를 둘러싼 기사와 한성과 상속인 관련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태주는 끝까지 식을 진행했다. 그는 조금 전 법무팀장이 마지막으로 건넨 계약 재검토 요청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서명은 그대로 갑니다. 법무팀장이 낮게 경고했다. 대표님, 지금 한성 측 최종 수익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공개될 때까지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태주는 턱을 굳혔다. 오늘 미루면 시장은 우리가 한성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내일 아침 주가부터 무너져. 그래도 경영권 담보 조항이 있습니다. 알아. 99 닐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조항의 존재뿐이었다. 그 조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끝내보지 않으려 했다. 태주는 유라 쪽을 돌아봤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베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신 정말 한성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 아니지? 유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버릴 리 없어. 그 말에는 확신보다 기도가 더 많았다. 태주는 그것을 믿기로 했다. 정확히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결정했다.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서아를 버린 이유까지 모두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볼룸 입구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호텔 직원들이 아니었다. 한성가 비서실장과 재단 이사 2명 신탁 법무 책임자가
차례로 들어왔다. 그 뒤에는 차도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윤서하였다. 조금 전보다 더 단순한 검은 재킷을 걸친 그녀는 손에 아무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다. 태주는 서하를 보는 순간 이 유모를 불안을 느꼈다. 그녀가 뭔가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서웠다. 비서실장이 단상 아래에서 멈춰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요청했다. 사회자는 유라를 바라봤지만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마이크는 한성 측으로 넘어갔다. 비서실장은 하객들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성그룹과 한성문화재단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필요한 사실관계만 바로잡겠습니다.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이어졌다. 유라가 단상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지금 이걸 꼭 여기서 해야 해요. 비서실장은 차분하게 답했다. 한유라 씨가 한성과의 공식 후계자 자격으로 본 계약과 결혼 지원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외부에 공표됐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무슨 정정입니까? 비서실장이 그를 바라봤다. 한유라 씨에게는 한성과 상속재산이나 한성투자신탁의 최종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볼룸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유라가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내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다들 알아요. 할아버지도 나를 손녀라고 불렀고 엄마 아빠도 나를 딸로 키웠어요. 비서실장은 그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는 건데요? 유라가 서하를 가리켰다. 만화, 갓도, 가장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하에게 쏠렸다. 서하는 피하지 않았다. 그때 도윤이 신탁 법무 책임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 책임자가 봉인된 서류를 열었다. 24회 전 실종된 한민석 회장의 친딸 한서윤 씨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자료, 과거 진료 기록, 보호시설 최초 기록, 소지품 대조 및 추가 검증을 거쳤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법무 책임자의 다음 문장이 떨어졌다. 윤서아 씨는 한서윤 씨와 동일인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몇 초 동안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다. 그 정적을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태준이었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다. 서하는 그를 바라봤다. 이혼하던 날 자신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한성과 딸이었다면 그래도 이혼했을까? 그리고 태준의 비웃음. 그런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네 인생이 그 모양이라는 말. 서하는 그 기억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상상이 아니네. 극난가며 마마는 가낭. 태준은 몇 걸음 비틀거리듯 앞으로 나왔다. 잠깐만. 그러면 서하가 아니 한서윤 씨가 한성과 친딸이라는 겁니까? 도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 계약은요? 그의 질문이 너무 빨리 튀어나오자 하객들 사이에서 미묘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아내였던 여자의 잃어버린 가족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투자 계약이었다. 서하는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마지막 남아있던 착각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도윤은 태준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신탁 법무 책임자에게 서류를 넘겼다. 강우그룹이 오늘 최종 서명한 계약 제18조와 제21조에 따라 긴급자금 집행과 동시에 약정된 담보 의결권이 신탁관리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최종 수익권자의 신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의결권의 통제권도 즉시 활성화됩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최종 수익권자가 누구인데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태준은 천천히 서하를 바라봤다. 서하는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신탁 법무 책임자가 그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맨 아래에는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법적 출생명 한서윤, 현재 사용명 윤서하. 서하는 그것을
태준 앞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오늘 넘긴 의결권의 최종 수익권자. 그녀가 말했다. 나야. 태준은 서류를 집어들고 몇 번이나 같은 줄을 읽었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함정이야.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떤 부분이 네가 내가 계약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 알았어. 그런데 말 안 했잖아. 법무팀은 당신한테 3번 경고했어.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최종 수익권자라는 건 말하지 않았잖아. 서아는 한 걸음 가까이 갔다. 그 이름이 유라 씨라고 어디에 적혀 있었어.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서아는 계속했다. 당신 계약서에 수익권자는 한성가가 지정한다고 적혀 있었지. 유라 씨라는 이름은 한 번도 없었어. 당신 변호사가 확인하라고 했고 당신은 결혼만 하면 전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도 이건 당신이 서명했어. 서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가 손목 잡고 억지로 도장 찍게 했어.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난 당신 회사를 빼앗으려고 계약서를 바꾼 적 없어. 원래 있던 조건을 그대로 뒀을 뿐이야. 당신이 읽지 않았고 당신이 확인하지 않았고 당신이 한유라라는 이름만 보고 뛰어들었어. 그 말은 태준에게 어떤 모욕보다 잔인했다. 실패의 책임을 서아에게 떠넘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온 사람은 전처도 한성도 아니었다. 바로 자기 욕망이었다. 그 순간 볼룸 한쪽 조명이 꺼졌다. 이어 벽면에 대형 미디어 월과 신부대기실 홍보 디스플레이가 차례로 내려갔다. 호텔 총지배인이 유라에게 다가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한유라, 고객님 본식 자체는 계약된 기본 대관 범위로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성문화재단 특별지원 항목은 지금부터 종료됩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돌아봤다. 종료라니요. 의전 차량은 이미 반환 절차에 들어갔고 신부 주얼리는 식 종료 직후 브랜드 담당자가 회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착용 중인 드레스 역시 한성패션 특별 제작 협찬품이라 사용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예식 도중 교체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수백 명 앞에서 누군가 강제로 드레스를 벗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목에 걸린 보석 자신을 태우고 온 자동차, 벽을 채우던 로고까지 모두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빌린 권력이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설명되고 있었다. 그녀는 서하를 노려보며 말했다. 만족해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보려고 여기 온 거잖아.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서하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입 닫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네가 가진 걸 전부 잃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하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가 잃고 있는 건 원래 네 것이 아니야. 유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마이크도 없이 소리쳤지만 조용해진 볼룸에서는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그 집에서 24해를 살았어. 엄마가 아팠을 때 내가 병원에 있었고 아빠 생일마다 내가 케이크를 골랐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내가 옆에 있었어. 넌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피 한 방울 같다는 이유로 나타나서 전부 네 거라고 하면 내가 사라져야 해. 처음으로 유라의 말에는 허세가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눌러온 공포 그 자체였다. 서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어린 시절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다. 어느 집에 가도 먼저 있던 아이가 자신을 싫어하면 조용히 짐을 싸야 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면 누군가는 밀려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서하는 유라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네가 그 집에서 산 시간을 내가 지우겠다고 한 적 없어. 서하는 낮게 말했다.
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른 사람들을 빼앗겠다고 한 적도 없고. 유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넌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 내가 누구인지 의심할 충분한 자료를 받고 일부 기록이 다시 확인되지 못하게 막았어. 그리고 내가 태준과 결혼한 뒤에도 계속 침묵했지. 난 무서웠어. 나도 평생 무서웠어. 서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무서웠다는 이유로 남의 인생을 지울 권리는 없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아는 목에 걸린 별 모양 펜던트를 손끝으로 만졌다. 이 목걸이 사진을 처음 본 게 언제야?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몇 년 전, 내가 태준이랑 결혼한 뒤 유라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태준이 그녀를 돌아봤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확실하지 않았어. 그래서 확인을 막았고 유라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확실해지면 끝이니까. 그녀의 비명이 홀 안에 울렸다. 내가 직접 확인해서 진짜면 어떡해. 그럼 내가 살던 방도, 내 이름도,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도 전부 원래 네 것이었다는 거잖아.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니,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봤다. 가족은 물건이 아니야. 내가 돌아왔다고 네가 그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랑받았다고 내 어린 시절을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서아는 한 걸음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빼앗을 수 없어. 그런데 넌 내 시간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실까지 숨겼어. 그건 가족을 지킨 게 아니야. 내 자리만 지킨 거야.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베일이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태주는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서아 쪽으로 다가왔다. 서아야. 그녀의 표정이 즉시 굳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있어.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았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이런 집안 사람인 줄 알았으면. 말이 거기까지 나온 순간 태준 자신도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서아는 웃었다. 이번에는 차갑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허탈한 웃음이었다. 끝까지 그 말이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한성과 딸인 줄 알았으면 안 버렸을 거라고.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서아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졌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회사 자료 밤새 봐주던 사람인지, 당신 어머니한테 모욕당하고도 왜 참고 있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무서워하는지.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내가 누구냐고 하면 한성과 딸이라는 답만 보내. 태준이 손을 뻗었지만 서아는 뒤로 물러났다. 나 아직 당신 사랑했어. 그가 결국 말했다. 유라랑 결혼한 건 회사 때문에.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오늘 내가 여전히 아무 배경 없는 윤서하였다면. 태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한성과 이름도 없고 신탁도 없고 당신 회사를 살릴 돈도 없는 여자였다면 지금 나한테 돌아오자고 했을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답이야. 도윤은 그 모든 순간 동안 뒤에 서 있었다. 그는 태준을 끌어내지도 않았고 유라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서아가 요청한 대로 어떤 결정도 대신하지 않았다. 한성 측 사람들이 향후 의결권 행사 방향을 묻자 그는 서하를 바라봤다. 최종 결정은 한서윤 수익권자에게 있습니다. 수백 명이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서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바로 태준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도윤의 말이 떠올랐다. 상처받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말. 서하는 법무 책임자에게 말했다. 강태준 대표를 오늘 즉시 해임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주변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다. 대신 계약대로 임시 의결권을 신탁이 보유하고 외부 회계 검토와 이사회 재평가를 진행하세요.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직원들까지 함께 무너뜨릴 이유는 없으니까.
도윤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서하는 태준을 바라봤다. 당신을 살려주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 책임지게 하는 거야. 그것은 복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다. 태준은 더 이상 전처의 감정 때문에 자신이 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행사가 사실상 끝난 뒤 서하는 텅 비기 시작한 볼룸을 혼자 걸어 나왔다. 기자들은 다른 출구로 분산됐고 한성 측 직원들이 정리를 맡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검은 파일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도윤은 다가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오늘 결정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하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태준을 바로 쫓아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분석했네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서하는 잠시 그를 보다가 말했다. 농담이에요. 아직 웃기진 않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래에서는 아까까지 신랑 신부를 태울 예정이었던 검은 차량들이 한 대씩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늘 원하는 걸 거의 다 얻었는데 이상하네요. 어떤 점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복수가 행복을 주는 일은 드무니까요. 서하는 그를 쳐다봤다. 그래서 처음부터 맞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조사했죠. 도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하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아직 용서할 생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 앞에 나서지 않은 건 고마워요. 도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이었습니다. 서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몇 걸음 뒤 도윤이 낮게 그녀를 불렀다. 서하 씨. 그녀가 멈췄다. 그는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 한성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냥 윤서아 씨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서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그 말만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한성가 본가에서는 가족회의가 소집됐다. 한유라의 향후 지위와 강우그룹 계약 실종 당시 기록 조작 문제까지 모두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하는 그 자리에 즉시 들어가지 않았다. 본가 대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한참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거대한 담장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자신의 친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손잡이를 잡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24해 동안 꿈꾸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문 하나를 사이에 두자 숨이 막혔다. 운전석 옆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메시지는 도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발신인은 한유라였다.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내가 네가 실종된 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더 있어. 서하의 눈빛이 굳었다. 곧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사라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서하는 화면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한유라가 숨긴 것은 자신의 존재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시작점에도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었다. 서하는 한성가 본가 대문 앞에서 유라의 메시지를 3번이나 읽었다. 네가 사라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그 문장이 오래된 상처를 손톱으로 긁듯 마음속에 남았다. 그녀는 결국 차에서 내리지 않고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연결됐다. 어디야? 서하가 묻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소리만 들렸다. 유라는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서하는 위로하지 않았다. 말해. 뭘 알고 있어? 유라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건 아니야. 몇 년 전에 할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봤어. 보스미는 실종 기록이랑 보호시설 기록이 서로 연결되지 않게 수정된 흔적이 있었어. 서하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누가 했는데? 내 친아버지. 그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유라는 한성가의 친딸이 아니었지만 부모를 잃은 고아도 아니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과거 한성가 비서실에서 일했던 한재필이라는 남자였다. 한민석 회장의 딸 서윤이 실종되던 당시 그는 가족 수행과 외부 일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어린 서윤이 행사용 차량에서 잠깐 떨어진 사이 한재필은 자신의 실수로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초기 보고를 늦췄다. 이후 아이가 다른 지역 보호시설로 넘겨졌다는 단서를 발견하고도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까봐 관련 기록을 조작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널 납치한 건 아니야. 하지만 찾을 수 있었는데도 막았어. 자기 인생 지키려고. 서하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 거대한 음모로 자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었다. 더 비참하게도 한 사람의 비겁함이 수십 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유라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재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었다. 그는 딸에게 남긴 개인 문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그때 이미 유라는 한성가에서 딸처럼 살아온 지 오래였고 친부모보다 한민석 부부를 부모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백서를 태우지는 않았지만 숨겼다. 그리고 얼마 뒤 강태준의 아내 윤서아가 실종된 아이와 비슷한 나이이며 같은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지막으로 별 모양 목걸이를 봤을 때 거의 확신했다. 서아는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을 덮기 위해서 나까지 숨긴 거야. 유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처음에는 아빠 때문이었어. 그 다음에는 나 때문이었어.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생각할 거잖아. 저 애 아버지 때문에 진짜 딸이 못 돌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없는 사람이면 편했어.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아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상상한 진실은 막상 손에 들어오면 칼날보다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다. 자료 어디 있어? 변호사한테 맡겨놨어. 내일 한성 쪽에 제출할게. 왜 이제야? 유라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늘 네가 나한테 한 말 때문에 가족은 물건이 아니라고 했잖아. 난 계속 자리를 지키면 가족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한 건 아빠가 했던 것과 똑같았어. 잃기 싫어서 다른 사람 인생을 묻어버린 거. 서아는 눈을 떴다. 자료는 제출해.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네가 책임져. 그날 밤 한성가 가족회의에서 처음으로 서하는 친부모와 긴 시간을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고 싶어 했지만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그 작은 멈춤이 서하에게는 이상하게 고마웠다. 허락도 없이 끌어안지 않는 것. 24해의 공백을 단 한 번의 포옹으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묵소리로 말. 서윤아. 서하의 어깨가 굳었다. 한민석 회장은 바로 아내를 제지했다. 천천히 하자. 그리고 서하에게 말했다. 네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지부터 우리가 물었어야 했다. 서하는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윤서하로 불러주세요. 한서윤이 제가 태어난 이름이라는 건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윤서하는 제가 살아온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 짧은 대답에 서하는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장 용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가족회의에서는 유라의 법적 지위와 경영 관련 권한을 분리하기로 했다. 그녀가 한성의 혈연상속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까지 부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한성가 대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자산에 접근할 권한은 즉시 중단됐다. 실종기록 은폐와 허위 제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하는 그 결정에 한 가지를 덧붙였다. 유라를 집에서 쫓아내는 걸 제 복귀 조건처럼 만들지 마세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가족이었던 시간은 따로 판단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도 결국 자리를 빼앗으러 돌아온 사람이 되니까. 강태준에게는 더 차가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탁이 확보한 의결권으로 외부 재무 검토가 시작되자 강우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단기 차입 문제가 이사회 전체에 공개됐다. 태준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영 판단을 밀어붙인 기록이 분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한성에 돌리려 했다. 전처가 복수하려고 회사 경영권을 노린 겁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그의 법무팀장이 직접 말했다. 대표님께 계약 위험을 3차례 보고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보유주식 일부는 기존 채무정리에 사용됐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로 쫓겨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현실적인 벌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결과를 오랜 시간 직접 감당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서하를 찾아온 날 태준은 예전처럼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람이 많지 않은 한강변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 태준이 먼저 말했다.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돈만 보고 너랑 살았던 건 아니야. 정말 좋아했어. 알아. 그 대답에 태준이 놀랐다. 서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나빴어.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있으면서도 더 좋은 조건이 보이니까 사랑을 버렸잖아.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없어. 서하의 대답은 짧았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이제 끝내려고. 미워하는 것도 계속 관계를 맺는 일이니까. 유라는 한성가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공식직함에서 물러났다. 허위 정보를 언론에 전달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으며 친아버지가 남긴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서하는 본가 정원에서 우연히 유라와 마주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은 이전의 한유라와 전혀 달랐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유라가 먼저 말했다. 아직도 나보면 화나. 서하는 솔직하게 답했다. 응. 유라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고 평생 네가 망하기만 바라는 건 아니야. 유라의 눈이 조금 커졌다. 서하는 정원에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너 용서했다고 말할 생각 없어. 아직 못했으니까. 네가 내게 사과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괜찮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 대신 이제 네 아버지 이름이나 한성 이름 말고 네 이름으로 살아. 그게 네가 책임지는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서하는 잠깐 웃었다. 나도 이제 배우는 중이야. 내 이름으로 사는 법. 두 사람은 포옹하지 않았다. 다이버들은, 파이버들은, 만공부들은 자매가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라는 처음으로 서하가 지나갈 때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몸을 굳히지 않았다. 서하 역시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의 빼앗긴 인생만 떠올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었다. 차도유는 그보다 먼저 서하 곁에서 물러났다. 사건 정리가 끝난 날 그는 한성신탁위원회에 업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하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모든 권한에서 스스로 빠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서하는 그를 찾아갔다. 왜 그만둬요? 도유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내 담당에서 빠진다면서요. 제가 계속 당신 자산을 관리하면 어떤 말을 해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하는 표정을 굳혔다. 또 당신 방식대로 혼자 결정했네요. 도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전히 서툽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정에 서한은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은 서랍에서 검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과거 그녀를 조사했던 보고서였다.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상 보관 의무가 있는 부분은 남겨야 합니다. 다만 제가 작성했던 개인 평가와 의견은 공식 절차를 거쳐 삭제 요청했습니다. 서한은 파일을 바라봤다.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도윤이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랬다면 담당자로 남아있는 편이 더 유리했겠죠. 서하도 웃음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도윤은 다시 진지해졌다. 저는 당신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타, 공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한성가 사람도 조사, 대상도 수익권자도 아닌 상태였으면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권력을 내려놓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이 선택하는 거고요. 그 말은 서하에게 오래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직접 만들고 있었다. 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서하는 한성가 본가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예전에 혼자 살던 오피스텔보다 조금 넓은 집으로 옮겼고 한성재단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상속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의에 앉아있는 것만 하지 않았다. 과거 보호시설에서 자랐던 경험을 살려 가족을 잃은 아동과 보호 종료, 청년을 지원하는 재단 사업을 직접 검토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그녀를 회장 딸이라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서하는 일부러 실무회의부터 참석했다. 어느 날 한민석 회장이 본가의 방은 그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자 서하는 웃으며 답했다. 언젠가 자고 가는 날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제 집이 편해요. 아버지는 더 권하지 않았다. 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었다. 첫 몇 번은 대화가 어색했고 서로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 반찬 이야기만 했다. 하지만 서하는 그 어색함을 견뎠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억지로 웃고 좋은 딸이 되려고 했을 것이다. 지금은 말이 없는 날도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수천억 원의 상속보다 낯설고 귀한 경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서하는 휴대전화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한 번호를 눌렀다. 차도윤이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너무 평범한 인사라 서하는 순간 웃음이 났다. 차도윤 씨,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네, 바빠요. 오늘은 아닙니다. 그럼 커피 마실래요?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더 길었다. 서하는 괜히 창밖을 바라봤다. 싫으면 됐고요. 아닙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평소보다 빠르게 대답했다. 마시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뒤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경호원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한성 이름으로 예약된 방도 없었다. 도윤은 먼저 와 있었지만 그녀가 무엇을 마실지 주문하지 않고 기다렸다. 서하는 그 사소한 행동을 알아봤다. 예전 같았으면 내 취향 조사해서 미리 시켜놨겠네요. 도윤이 난처하게 웃었다. 그 이야기는 평생 듣겠군요. 아마도요. 서하는 커피를 주문한 뒤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일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했다. 특별한 고백도 없었다. 그러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저를 부른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서하는 컵,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만지다가 말했다. 예전에 나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태준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모른 척했고 도윤은 말없이 들었다. 그 다음에는 또 버려질까봐 아무도 안 믿으려고 했고 서하는 그를 바라봤다. 지금도 완전히 안 무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서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알게 됐어요. 도윤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서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선택해보려고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의 눈빛이 무엇을요? 다음 주에도 만날지.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그건 꽤 중요한 결정이군요. 조사 필요해요. 이번에는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서한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을 때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도윤은 예전처럼 먼저 차문을 열어주거나 어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정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서한은 잠시 생각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저녁 장소를 묻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긴 인생 전체에 대한 질문처럼 들렸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에게 머물 곳을 주기만 바라며 살았다. 한때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에 매달렸고 그 다음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조차 자신을 또 다른 틀에 가둘까 두려워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이름 모두 있었다. 태어난 아이 한서윤과 살아남은 여자 윤서하. 어느 하나도 버릴 필요가 없었다. 서하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가요. 아직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앞서 걷지 않았다. 서하도 그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걸었다. 그리고 서하는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떠나지 말라고 붙잡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늘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행복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